봉수어? 봉주? 네, 옳습니까? 제가 인사한 게? 봉수어?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사실 4일 전에, 네덜란드에서,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침례교회에서, 저를 초청을 해서, 이제, 무슨 책 출판 기념회를 한다고 해서 정말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것도 뉴스를 통해서 알았거든요.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그래서 깜짝 놀랐고, 또 오늘 이 교회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또 저희 얘기를 들어주시는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혹시 제 프랑스 분들 제 말 이해를 하고 계시나요? Thank you. 후에 또 질문 시간 또 있죠? 질문 시간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에 제가 또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제가 이렇게 저 블레인 씨하고 이제 책 작업을 통해서 또 책을 출간하게 됐고, 또 제가 예상하지도 못했었던 그런 이 책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이제 커다란 반응이 일어나면서, 또 미국은 물론이고 또 영국은 물론이고 또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이제 여러 가지 책에 대한 그런 많은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 또 제가 이렇게 또 그 평가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또 여러분들한테 많은 북한에 관련된 많은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기 한 3일 동안 프랑스에 머물고 또 바로 한국 들어가게 될 텐데요. 사실 제가 아쉬운 게 있다면 딱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습니다. 물론 제가 수용소를 탈출하고 또 이렇게 중국에서 헤매고 있었는데 대한민국에서 저를 또 받아줬었거든요. 저를 또 따뜻하게 받아주고 또 저를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해주고, 제가 안전하게 더 이상 도망치지도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배 검게 살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캠프라는 곳에서 살지 않아도 되게끔 저한테 이렇게 많은 사랑을 주고, 또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 품어준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은 또 한쪽으로는 또 저를 서운하게 만드는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4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한글로 정치범 제가 살았던 수용소에 대한 수기를 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수기는 대한민국 땅에서 외면받았었어요. 제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수용소 캠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운명이 걸려있는 문제였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생각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는 그 사람들이 운명이 걸렸던 문제였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제가 얘기하는 수용소 캠프가 사람들 관심을 받지 못하고 그냥 외면받았고,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가 수용소 얘기를 시작하고 4년이 지난 지금까지 변한 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요.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아쉬웠었습니다. 오히려 저한테 수용소에서 태어났고 수용소에서 자랐대. 그냥 궁금하니까 한번 가서 얘기나 들어보자. 신기하네. 거기서 태어나서 자랐으니까 신기하네. 이게 저의 가슴을 아프게 했었습니다. 만약 물론 지금 영어로 미국에서 출판된 저 책이 대박이 나고 잘 되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또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돈 많이 벌겠구나. 부자 되겠다. 여러분, 만약 여기 와 계시는 여러분들도 만약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다는 분 계시면은 제가 그분한테 욕을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물론 헐벗고 굶주리고 피난 다니고 도망치고 이런 사람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건 좋지만은
제가 아쉬운 부분이 오히려 저는 이 대한민국에서 이런 걸 했었으면 너무나도 얼마나 좋을까. 대한민국에서 이런 걸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 이런 걸 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대한민국은 외면하고 있고 오히려 외국에서 그것도 우리가 피부색이 다른 백인들이 눈물을 흘려주고 백인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피부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어떤 말 쓰는지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 백인들이 수용소에 사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고 그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나는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제 얘기를 듣고 거짓말한답니다. 어떤 사람은 제 얘기를 듣고 끔찍하고 충격적이고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봐 주십시오. 여러분들 계시는 중에 홀로코스트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나치 홀로코스트 모르는 분이 계세요? 다 알 것입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다 알겠죠. 캄보디아 킬링필드 대학살 모르는 분이 계세요? 200만 명이 죽은 킬링필드요. 다 알죠? 모르세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루안다, 수단 다르푸르 도 될까요? 동유럽의 코소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저 중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리아 같은 지금 탱크 총을 들고 군대들이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는 시민들은 무리지금 내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려주고 그들을 향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향해서 걱정을 해주지만은 저 북한 땅 같은 동족 같은 민족 같은 말을 쓰고 있는 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민족이 저렇게 고통받고 있는 데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웠었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수많은 끔찍한 일들, 나치나 캄보디아나 이런 일들은 그냥 우리가 지나갔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 잊고 살았었어요. 그냥 영상으로나 통해서 보면서 그냥 좀 끔찍하다.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었구나. 하지만 그때 일어났던 대학살은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되고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한 번만 더 그렇게 지나갔던 일들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그냥 끝났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앞으로 한 번 더 우리는 그 눈물을 흘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한 번 더 그런 끔찍한 상황을 보고 또 가슴 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있었던 그 수많은 대학살들이 국제사회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국제사회가 조금만 움직여졌으면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실례로 저 나치 홀로코스트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할 때에 연합군에서는 군대를 보내서 저 수용소에 갇혀있는 유대인들을 구해낼까 안 구해낼까 의논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수많은 무리 죽음을 냈고 처참한 광경을 우리는 목격했고요. 그리고 나서 만들어진 게 국제형사재판소인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국제형사재판소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서 만들어진 국제형사재판소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범죄자 한두 명 처벌한다고 해서 죽은 사람들이 돌아옵니까?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막을 수 없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백인들한테 호소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번 더 끔찍하게 목격하고 눈물 흘리기 전에 이거 좀 막아보자고요. 힘을 합쳐서 막아보자고요. 물론 당장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눈에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제 말을 통해서만 사람들이 이해를 해주시지만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컴컴한 어둠이 제일 끔찍하고 제일 참혹한 법입니다. 이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아쉬운 게 그래도 목사님이 하늘에 계신 주님을 믿는 목사님이 직접 평양에 가서 김정일이 우리 민족의 위대한
오보이시라고 글을 남기는 거 보면 난 너무나도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도 나는 소름이 끼쳤었습니다. 여러분, 북한 정권이 절대로 우리 민족을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북한 정권이 절대로 북한의 민족을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죽으면서도 조항이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북한의 일반 국민들만이 북한을 대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블레인 씨가 보여줬던 사진에 김일성, 김정일 사진을 보셨죠?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히틀러를 생각하게 됩니다. 히틀러의 모습을 떠올랐어요. 우리 북한 사람들 잘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다른 건 다 할 줄 모릅니다. 죽는 거 하나는 너무나도 잘합니다. 눈앞에서 자기 가족이 굶어 죽고 눈앞에서 자기 부모, 형제가 총살 당해 죽어도 조항이라는 걸 할 수가 없이 그냥 죽는 것만으로 북한 정권의 조항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 같은 민족이에요. 저 북한 땅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을까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100년 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 여러분들 아시죠? 남한에는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었지만 평양에서는 대부흥이 일어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게 됐고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났고, 하지만 지금은 단 한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일성 정권이 수많은 교회들을 불사르고 수많은 성경책을 불사르고 수많은 교인들을 교수형에 처하고 정치범 수용소를 보낼 때에 우리 남한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저 사탄 마귀와 같은 저 김일성을 향해서 한마디라도 변변해본 교회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그래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정치범 수용소에서 저와 같이 살던 동료들, 물론 저가 탈출함으로 해서 아버지가 살아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를 비롯해서 제 친척들을 비롯해서 그들이 살아있고, 또 그 외에 다른 정치범 수용소들에 가서 갇혀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좀 생각하시면은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힘을 합쳐서,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서 지금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 대학살을 한 번만 좀 막아봅시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저도 모릅니다. 막을 수 있는 답은 제가 알지도 못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도움을 허설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저 블레인 씨가 쓴 책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해하신다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아마 답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답을 찾아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실 4년 전에 나왔던 저 책에 실패하고 나서 저는 숨어 살았었어요. 내가 살던 14호 정치범 수용소, 그 외에 다른 정치범 수용소 죄수들은 저렇게 살다가 죽겠구나. 모르겠다. 그냥 나도 내 혼자만 걱정하고 그냥 내 혼자만 그냥 좀 편안하게 살아보자. 내가 24년 동안 고통 속에 살았는데 뭐 누가 뭐라 그럴까? 하고 숨어 살았죠. 사람들 만나기도 싫었고요. 기자들 만나는 건 더욱더 싫었고요. 근데 블레인 씨가 한번 찾아왔었어요. 내 기사를 쓰고 싶다. 처음엔 응하지 않았죠. 싫다. 그러니까 꼭 쓰고 싶대요. 하도 연락이 오고 하도 전화가 오길래 좋다. 그러면 한마디만 해줄게. 그럼 만났습니다. 만나서 한마디 하고 나서 그리고 블레인이 돌아갔는데 그 후에 또 얼마 후에 또 블레인한테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책을 쓰고 싶다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었습니다. 안 된다. 안 쓰겠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냈던 책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예면했는데 더 이상 책 같은 건 쓰지도 않고 날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계속 연락이 오고. 자기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봐달라고. 물론 자기는 기자이긴 하지만은 당신들과 다른 피부를 가진 백인이긴 하지만 당신이 하는 얘기를 통해서 정말 외면하고 싶질 않았다. 북한에서 정치범 생서서 살고 있는 사람들 정말 외면하고 싶질 않았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가슴 아픈 사연,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끔찍한 스토리를 자기는 글로 표현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해하고 그들을 덮도록 이끌어낼 수 있다. 자기는 글을 통해서 그것을 장담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해 주시더라고요. 거의 9개월 동안 저를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다고는 믿자 번전이겠지. 한번 해봅시다. 하고 한국, 미국 오가면서 만나서 거의 한 뭐 먹고 자다시피 하면서 같이 먹고 자다시피 하면서 책을 냈죠. 근데 위상을 뛰어넘어서 저분이 쓴 책이 너무나도 크게 성공을 하게 되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저 책을 통해서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상을 공감을 해주고 또 이해를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었습니다. 너무 고마웠었어요. 여러분, 만약 여기서 프랑스에서도 책이 출간됐는데 저 책을 보시고 절대로 저를 기억해 주지 마십시오. 물론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책 내용은 너무나도 끔찍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책 내용을 보시면 너무나도 상상이 안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책 내용은 믿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책을 보시고 저를 절대로 기억해 주지 마시고 그 안에서 살고 있는 또 그 안에서 어떻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동족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그러길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해주고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주지만은 그들이 살아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없고 만약 그들이 죽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목격했을 때에 저 북한 땅에도 저렇게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구나 하고 기억해 주시길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외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천국에 올라간다고 하게 되면은 그들은 절대로 외롭지 않을 거예요. 오래 웃으면서 여러분들 내려다보면서 감사의 표현을 할 것입니다. 제발 그래주세요. 믿기지 않더라도 상상이 안 가더라도 같은 옆집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 같은 민족이 외면한다고 하게 되면 도대체 북한 사람들은 누굴 믿겠습니까? 제가 실없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 혹시 질문을 통해서 말씀 많이 드릴까요? 아니면 지금 질문해 주실 분 계신가요? 아무 질문을 해도 좋습니다.
한 가지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물론 제가 직접 겪어보진 않았지만은 북한에서 탈북하신 우리 많은 분들이 직업을 잡을 때에 북에서 내려왔다고 그러지 않고 중국에서 온 조선족이라고 한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안 써주기 때문에요. 대한민국 사회는 그 사회에 동화되지 않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저도 제가 태어나고 제가 나서 자라고 제가 24년 동안 쓰던 말을 왜 바꾸고 싶겠어요? 저도 당당하게 쓰고 싶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북한 말을 그냥 코미디 정도로나 생각하고 있고요. TV에서 그냥 코미디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전부예요. 그런 사회에서 살려고 하니까 북한 말은 저절로 바뀌어지더라고요. 북한 말을 안 바꾸면 제가 창피합니다. 그래서 바꾸게 되더라고요. 제가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이 대한민국의 환경이 스스로 내가 북한 말을 바꾸게끔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선생님께서 해주신 질문 여러분들이 많이 계셨었거든요. 저는 계속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꾸지 않으면 생활하기 힘들기 때문에요. 그래서 속입니다. 북에서 왔다는 소리 안 합니다. 혹시라도 택시 탔을 때 제가 좀 어디 좀 가주십시오 그랬더니 택시 기사들이 제일 먼저 알아보더라고요. 그것도 연변에서 왔나 물어보고요. 그럼 저 연변에서 왔다는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뭐 강원도 어디서 왔다 뭐 이렇게 거짓말을 치긴 몇 번 하곤 있는데 저도 그게 아쉬워요. 제가 당당해서 북한에서 못 왔다는 게 아쉽습니다. 왜요? 북한의 국민들이 북한에서 왔다고 되면 깔보니까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굶어 죽는 데서 왔다고, 못 사는 데서 왔다고. 북한에서 왔다는 거 너무나도 창피해서 제가 말 못합니다. 예. 14호 수용소는요, 평안남도에 있습니다. 평안남도 개천시 외동리라고 평양하고 멀지는 않은 데 있습니다. 평양에서 조금 북쪽으로 한 몇엔 구글호수를 보니까 굉장히 잘 보이더라고요. 평양에서 한 60km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 위치에 있는 것인데, 예, 개천시 외동리에 이제 보통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로 가게 되면은 산 속에 산 골짜기나 정말 그 험한 곳에 이제 전기 철조망을 두르고 그 안에 공장, 탄광, 강산 이런 여러 가지 농장 이런 거 가득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사람들을 다 잡아요. 살게 하거든요. 그 차이가 있는 게 그냥 지역 한 개를 그냥 전기 철조망으로 막아 놓은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막아 놓은 것이 북한에서는 가장 한번 들어가게 되면 그냥 살아서는 못 나오는 가장 험한 것이죠. 이게 북한에서의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근데 꼭 14호 수용소만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단 제가 알기로는 이 14호 수용소는 1960년 65년 그때 만들어졌다고 전 들었어요. 그때 만들어졌다고 들었는데 그때 당시 잡혀 들어온 사람들 보면은 전쟁 때 무슨 나무를 올람했다든지 아니면 한국군이 들어왔을 때 도움을 줬다든지 거의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로 잡혀 들어왔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 14호 수용소뿐만이 아니라 다른 정치범 수용소들 모두가 그렇게 저는 알고 있고요. 근데 북한에서는 이 14호 수용소 이름이 잘 없습니다. 다 번호를 붙여놓죠. 모든 수용소들은 다 번호를 붙여놓거든요. 근데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게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데 의하면은 5개 수용소에 15만 4천 명이 있다고 2010년도인가 발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6개 수용소에 20만 명이 있다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고요. 근데 거기에 제가 살았던 14호, 15호, 22호, 또 이렇게 해서 몇 개 있는데 얼마나 많은 수용소가 있었으면 번호를 다 붙여놓고 22번까지 나갔을까요? 근데 그게 지금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없어지고 해서 지금 한 5개 남았다고 그러고 6개 남았다고 그러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많은 정치범 수용소들이
뭐 본인이 들어가는 중치범 수용소도 있고 가족이 다 잡혀 들어가는 중치범 수용소가 있고요. 물론 가족이 다 잡혀 들어갔다고 해도 같이 사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유독 제가 살았던 14호 중치범 수용소만은 일 잘하는 죄수, 잘하는 죄수 남자, 일 잘하는 죄수 여자 이렇게 해서 간수가 이제 뽑아가지고 표창 결혼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걸 그런 시스템이 하나 있어요. 물론 일을 잘해야 되고 생활을 잘해야 되고 수용소의 이제 법과 규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이 수용소에서 하는 이 표창 결혼이라고 하는 거 말도 안 되는 그런 시스템에 당첨이 될 수가 있죠.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절대로 무슨 자기가 조수관 눈이 맞아서 연애하다가 결혼한다든지 뭐 이런 거 저는 절대로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결혼할 수 있는 대상자도 간수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간수가 그냥 말 한마디로 그냥 표창 결혼 받았으니까 앞으로 일 열심히 하라 그게 끝이에요. 결혼식 전혀 그런 건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로가 부부가 같이 사는 것도 아니에요. 며칠만 같이 살게 하고 또 따로 떨어져서 살게 하거든요. 일 열심히 잘 해야지만이 한 번씩 만나보게 하고요. 그러다가 아이 생기면 아이가 낳고 그거예요. 신기하죠? 그게 아이가 그런 환경에서 아이가 낳을 수 있다는 게. 아이 낳습니다. 짐승이니까 아이를 낳죠. 여러분들 상상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도 태어나고 뭐 제 형도 태어나고요. 물론 뭐 그 안에서 저만 태어난 게 아니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고 지금도 태어나고 있을 거예요. 일단 정치범 수용소에 잡혀 들어가면요, 잡혀 들어간 사람들 모든 자유가 다 박탈당해요. 그리고 북한 국민으로서의 그 이름이 삭제되고 북한에서는 없는 존재래요. 그리고 저같이 태어나는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죄수의 자식으로 태어나갔기 때문에 똑같은 죄수인 거예요. 그냥 태어나면은 제가 혼자서 커요. 아이가 혼자서 자랍니다. 누가 하나 돌봐주는 사람도 없어요. 왜? 뭐 엄마는 일하러 나가고 그냥 제가 디글디글 그러다가 뭐 죽으면 죽고 살면은 나처럼 이렇게 찌르게 살고, 그러고 나서 6살 때 그 수용소에도 학교가 있다고 그래도 학교에 입학합니다. 배울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최소한의 굴 쓰는 법, 샘새는 법, 그리고 관리소에서 지켜야 하는 법하고 규정. 여러분들 김일성, 김정일 다 아시죠? 모르는 분 안 계시죠? 심지어 김정은, 뭐 김일성이가 뭐 와이프가 몇 명 됐고 김정일이가 와이프가 몇 명 됐고 그거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은 수용소에서 태어난 사람들 전혀 몰라요. 김일성, 김정일 전혀 몰라요. 믿으실지 모르지만 북한에서 여러분들 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북한에 수많은 뭐 포스터가 있고 수많은 이렇게 뭐 김일성, 김정일 찬양하고 가는 곳마다 김일성, 김정일 사진 걸어놨지만은 수용소에서는 단 한 개가 없어요. 그런 거. 딱 하나가 있어요. 모두 다 법 규정과 규율의 요구대로 생활하자라는 구호가 딱 하나 있어요. 왜? 그냥 늙어 죽어요. 그냥 여기서 그냥 이 수용소 안에서 늙어 죽을 때까지 일하다가 살아야 될 사람들이 한마디로 짐승이기 때문에 그냥 죽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이 필요 없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의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이나 행동 전혀 없어요. 철저히 감시를 하고 철저하게 짐승으로 사육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람이니까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사람이니까 이렇게 나쁜 일도 많이 하는 겁니다. 제가 학교에 입학했다고 해서 우리를 가르쳐주러 들어오는 선생
총 차고 들어와요. 그리고 첫 번째로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게 너희들 부모들은 죽을 죄를 져가지고 여기 수용소에 들어왔다. 살려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라. 살려준 것에 대해서 일러서 보답을 해라. 일을 열심히 해서 보답을 해라. 6살짜리 애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6살짜리 애들. 그리고 이 수용소의 10대 법과 규정을 공부시킵니다. 16살짜리 애들한테. 수용소의 10대 법과 규정 가장 첫 번째가 뭔 줄 아세요? 그 누구도 수용소 안에서 탈출할 수 없다. 두 번째가 뭔 줄 아세요? 만약 탈출한 즉시 가차없이 총살한다. 세 번째가 탈출하거나 같이 탈출을 기도하거나 모해한 자도 즉시 총살한다. 6살짜리 애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뭘 배우겠습니까? 그게 사실인 줄 알아요. 부모들이 죄를 지은 것도 원망합니다. 제가 생각하기 시작해서 눈앞에 보인 거는 그냥 죄수복을 입고 다니는 죄수들하고 간수복 입고 다니는, 총을 들고 다니는 간수 전부예요. 그 누구도 나한테 바깥 사회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나 제때도 알려고 하질 않았었습니다. 신경도 안 쓰고요. 그게 전부예요. 내 운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삶을. 총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치를 해야 되고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힘들게 일해야 된다는 거.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나 억울함을 전혀 못 느꼈었습니다.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게 내 운명이구나. 지금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을 하라 그러면 가장 어렸을 때 가장 멀리에 있는 기억을 할 수 있는 게 5살 때인가? 엄마가 나를 데리고 나간 게 강변의 캄한 공터에서 공개 체험하는데 나를 데리고 나갔어요. 아무 느낌 없이 그냥 사람들 다리 사이로 그냥 삐죽 가장 맨 앞에 갔는데 안 보이니까요. 사람들이 쭉 와서 한 줄로 서고 갑자기 탕 하고 총소리가 나는데 내가 거기 너무 놀라가지고 기절할 것처럼 뒤로 나가자 빠졌어요. 무서웠어. 그 총소리. 그게 5살 때의 기억이에요. 5살 때. 여러분들 5살 때의 기억이 뭡니까?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여러분들의 5살 때의 기억은? 그게 우리의 5살 때의 생활이었어요. 그리고 7살 때요. 학교 때. 매일매일 우리는 그 간수가 혹시 아이들 주머니에 뭘 먹을 게 있는지, 뭐 감춰 갖고 다니는지 이런 걸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간수가 이제 한번 그날도 뭐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이제 주머니 검사를 하는데 그 여자아이 몸에서 밀 이삭 5개가 나왔었어요. 근데 여자아이는 말로는 자기가 오다가 길바닥에서 주워 갖고 왔다고 그러는데 간수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법에도 있어요. 수용소의 곡식을 함부로 훔치거나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짜시 총살한다고. 그게 설사 곡식이 땅에 떨어진 거라도 아니면은 소똥에 박힌 거라고 해도 간수가 먹지 말라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그걸 뮤리삭 요만한 거, 손가락만한 거 5개씩이나 있었던 거예요. 가짜없이 때리기 시작했죠. 왜? 잘못했기 때문에.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도 많이 멍둥이를 맞다 보니까 사방에 혹이 나와가지고 기절했어요. 7살짜리 여자아이가. 그러니까 업고 데려다 주라고 그래서 우리가 직접 애를 업고 엄마한테 데려다 줬는데 다음날 학교 안 나왔는데 물어보니까 죽었대요. 그래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짐승이니까요. 누가 책임집니까? 더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이건 믿습니까? 이게 북한 사회예요. 물론 저는 도망칠 때까지 내가 살던 북한 사회 외에는 전혀 보질 못했었어요.
근데 그런 속에서도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뭐 책 내용 여러분들 프랑스어 다 아시죠? 프랑스 말 다 할 줄 아시죠? 모르시는 분도 계시네요. 아마 저는 사실 사랑이라는 걸 못 느꼈어요. 제가 물론 회창 결혼을 해서 아버지 엄마가 있었지만은 가족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수용소에서 주는 옷 입고 수용소에서 주는 음식만 먹고 수용소에서 주는 시키는 일만 했기 때문에 가족이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었고 내가 가족한테 뭘 할 수 있는 것도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들 이런 속에서 살면 가족이라는 그런 사랑이나 그런 걸 개념을 알 수 있을까요? 제 경험상 저는 전혀 없었어요. 그냥 똑같은 재수입니다. 평범한 똑같은 재수예요. 내가 나를 같이 일하는 동료, 학생, 같이 일하는 친구 감시를 해야 되고 내가 엄마를 감시해야 되고 아버지를 감시해야 되고 부모가 나를 감시해야 되고 그게 우리 수용소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어떤 사람들이 물어보고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면 저는 오히려 그분한테 내가 모르고 있는 답에 대해서 좀 답해달라고 다시 질문을 되돌려 합니다. 나도 알고 싶습니다. 가족에 대한 개념, 가족에 대한 사랑, 가족이 어떤 것인지 제가 전혀 몰랐었으니까요. 이 96년이면 96년 4월 6일 날 제 엄마하고 형이 체포됐어요. 제 엄마하고 형이 이제 잡혔는데 엄마하고 형이 이제 뭐 탈출을 시도하다가 이제 붙잡히게 돼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같이 이제 뭐 잡혀가지고 이제 감옥에 가서 이제 꽤 고생 좀 했죠. 매도 많이 맞고 뭐 여러 가지 물론 몸에도 아직도 그 흉터들이 많이 남아 있지만은 저렇게 번번하게 물론 생긴 건 없지만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번번해도 엄만 뽑았으면 이렇게 좀 여러 가지 흉터들이 많이 남아 있죠. 절대로 겉만 보고 평가하지 마시고요. 어떤 사람은 제 사진 보고 저렇게 키가 훤칠하고 피부도 하얀 게 어디서 온 남한 사람이냐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가서 매 맞기도 하고 그리고 거의 한 7개월 동안 이제 이 감옥이라는 곳에서 이제 이렇게 살다가 내보내 주더라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한다고 하게 되면은 약간 좀 여러 가지 좀 끔찍한 일들이 있지만은 그래서 아버지랑 그때 아버지랑 잡혀 들어갔던 건 모르고 나갈 때 만나가지고 이제 같이 나왔는데 아버지도 그때 많이 매 맞아가지고 다 이렇게 좀 몸이 불편한 상태였었고 그러고 나서 우리를 데려가는 게 이제 사람들 많이 모여 있는 걸로 데려가서 우리 떨고 놓고 우리 내리게 하고 그다음에 가장 앞에 가서 이제 앉혀놓는데 그때 이제 엄마하고 형을 이제 공개처형하러 데리고 나오는 거죠. 북한 수용소에서는 이제 공개처형할 때 다 나가서 봐야 돼요. 특히 가족은 가장 앞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11월 27일 날 있었죠. 공개처형 당했죠. 형은 총알 맞아 죽고 이제 엄마는 이제 교수형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엄마랑 형이 탈출을 시도하려고 했던 게 제가 갖다 신고를 했었어요. 왜? 수용소법에 신고를 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게 나는 옳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나는 그때 그 광경을 보면서 내가 저 자리에 묶여서 저렇게 총살 당하지 않은 게 참 감사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나를 살려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했었고요. 너무나도 다행으로 생각을 했고요. 이게 그냥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그냥 살다가 전혀 모르고 살았는데, 여러분들 이 책을 보실 수 있으면 한번 보셨으면, 뭐 저도 이렇게 물론 뭐 이 내 스토리긴 하지만은 내가 모르고 있던 이 가족이라는 개념, 정말로 내가 알고 싶은 건데 지금도 모르고 있고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건데,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 책을 통해서 물론 끔찍하긴 하지만 끔찍한 것도 목격하게 되실 거고, 아니면 내가 모르고 있는 이런 사랑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알게 되실 거예요. 책이 충격적이면서도 가장 감동적인 것을 여러분들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저는 느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비록 그게 사람 못 사는 지옥이고 짐승들만 사는 깊은 지옥이지만,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감동, 사랑, 충격 다 목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2004년에 제가 이제 피복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이게 옷 만드는 공장, 이제 군대들 이제 유니폼 만들고 이런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새 사람이 들어왔어요. 처음엔 몰랐죠. 그 사람이랑 나랑 한조가 돼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서로가 조심을 하게 되고 감시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뭐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면서부터 이제 그분이 좀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바깥에서 살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 그 옛날 생각이 나니까 나한테 이제 장사마 얘기도 해주고. 근데 그분이 이제 통해서 난생 처음 이제 뭐 좀 이상한 말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난생 처음 노래라는 걸 들어봤어요. 난생 처음. 지금도 그 딱 한 번 들었던 노래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뭐 책에 이렇게 쓰여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자기가 살던 얘기를 그냥 자기도 생각나고 나한테 이제 자랑 삼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전혀 겪어보질 못했으니까. 뭐 자기가 이제 바깥 사회에서 이제 어떤 음식을 먹었고, 어떤 고기를 잡아먹고, 어떤 고기를 먹고, 뭐 치킨은 닭은 어떻게 튀겨서 어떻게 먹고, 돼지는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먹고, 이렇게 쫙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수용소 안에도 닭도 있고 개도 있고 돼지도 있지만은 법에 먹을 수 없는 음식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안 해요. 달아나는 쥐를 잡아먹어도 뛰어가는 닭새끼는 우리가 잡아먹을 생각을 못해요. 왜? 먹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거 잡아먹고 죽을 일이 있나요? 근데 이 사람의 말로는 수용소 밖에서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는데요.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을 입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하지만 믿을 수가 없었죠. 저는 상상이 안 가기 때문에. 하지만 가장 나를 관심 가게 했던 거는 이 먹는 얘기였었던 거거든요. 수용소 안에서 그랬던 얘기도 다 우리는 재미없어요. 오직 먹는 얘기가 우리한테는 가장 재미있는 얘기거든요. 어떤 사람이 먹는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그걸 머릿속에서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또 그분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지만 그분도 나한테 자세하게 정말 묘사를 하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지만 너무나도 자세하게 묘사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시간이 쭉 지나다 보니까 수용소 안에 있는 뛰어다니는 닭도 잡아먹어보고 싶어요. 저것도 먹는 거라니까.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은 저 철조망 너머 사회에서는 제 마음대로 먹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정말 철조망 넘어가게 되면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냐? 그렇게 먹을 수 있대요. 이분이 조금 과하게 말씀하셨던 거는 또 있는데, 바로 철조망만 넘어서면은 발 앞에 이렇게 삶은 닭이 놓여 있대. 그냥 집어서 먹으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기 시작하니까. 그전에는 그냥 누구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 이 환경이 내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참고 살았는데,
그렇게도 살 수 있었어요. 물론 살 수 있습니다. 때리면 죽고, 잘못했다고 총살 당하면 총에 맞아 죽고, 사고 나면 죽고, 하지만은 그런 속에서도 살 수는 있어요. 옥수수로 주는 음식 먹고 소금에 절인 조그만 무슨 수프 같은 걸 줘도 그거 먹고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나랑 모습이랑 똑같고 전혀 다를 게 없는 사람들이 철조망만 넘어서면은 전혀 다른 생활을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좋다. 내일 당장 총에 맞아 죽어도 오늘 한번 실컷 정말 먹어보고 싶다. 저 사람이 먹었던 삶은 닭을 정말 배불리 먹어보고 싶어. 난 내일 당장 총에 맞아 죽어도 좋아. 이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먹고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 정말 저렇게 배불리 먹고 죽으면 소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얘기했죠. 내가 정말 만약 도망칠 수 있으면 저렇게 먹을 수 있나? 이때요. 좋다. 도망치자. 정말로 내일 당장 총에 맞아 죽을 각오를 했었어요. 오늘 당장 내가 그렇게 먹기 위해서요. 그리고 철조망만 넘어서면 이분이 길을 다 안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럼 철조망까지만 내가 하자. 그래가지고 25살 되는 해 2005년 1월 2일 날 산에 이제 일하러 갔던 기회에 탈출을 했죠. 도망을 쳤죠. 근데 이제 이분이 저랑 도망치던 분이 이제 먼저 철조망을 넘어가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게 기억하고 있는 거는 그분이 분명 기어 나가고 있었어요. 철조망을 막 넘어 나가고 있었는데 저도 그냥 급한 마음에 그냥 이분의 등을 타고 넘어가는데 그래도 이분이 계속 기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더 생각을 못하고 그냥 일단 도망쳤다는 안도감에 그냥 무작정 산 안으로 뛰어내려오고 한참 뛰어내려다 보니까 막 눈이 겨울이어서 눈에 막 피자국이 확 묻어 있는 거 보니까 내 앞다리가 다 찢어지고. 근데 이분이 그대도 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나오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전기에 붙지 않았나. 근데 문제는 이 철조망을 한 명이 기어 나오기가 엄청 힘들어요. 빼빼마른 제가 나오기도 제가 나오기도 엄청 좁은 것이거든요. 이분이 전기에 붙으면서 이렇게 누려놓지 않았으면 저는 못 나갔어요. 만약 제가 먼저 그 철조망 안으로 들어왔으면 제가 전기에 붙어 죽었을 거예요. 이분이 누려주면서 그래도 공간이 생겼었으니까. 그리고 나서는 몰랐죠. 근데 철조망 넘어서자마자 이렇게 삶은 닭이 있다고 그랬는데 없었어요. 삶은 닭은. 그리고 저 한참 후에 이렇게 삶은 닭을 먹긴 했는데 그래서 거의 한 달이라는 기간을 이제 북한 일반 사회를 처음 먹고 했고 1월 2일 날 밤에 도망치고 1월 3일 날 난생 처음 이제 북한 사회를 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게 이렇게 영국에도 오고 미국에도 가고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가장 한 번도 그런 거 못 본 사람인데 이런 거 다니면서 뭘 보고 가장 큰 충격이었나 물어봐요. 그럼 저는 충격받았던 거 이런 한국이나 미국이나 영국 가서 충격받은 건 단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1월 3일 날 난생 처음 북한 사회 봤을 때 큰 충격 받았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자유롭게 다니는 거예요. 입고 싶은 옷을 입고 막 노래 부르고 싶으면 노래 부르고 경찰이 지나가도 인사를 안 하고 수용소안에서는 재수가 재수복을 입어야 되고 이름표를 쓰고 다녀야 되고 여자고 남자고 머리를 다 빡빡 밀어야 되고 간수가 지나가게 되면 길옆에 비켜서서 인사를 딱 해야 되고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너무나도 정말로 먹고 싶은 음식을 사람들이 막 사먹고 그랬었어요. 정말 지금 표현을 하게 되면 그게 천국 같다고 생각했었어요. 매일매일이 며칠 동안 굶어도 그 버는 재미에
눈에 보는 재미에 배고픈 줄 몰랐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에 와서 다시 북한 사회에 대해서 배우고 여러 가지를 알아가는 걸 보니까 내가 그렇게 천국같이 생각했고 천국같이 이게 보였던 그런 사회도 지역인 거예요. 그런 속에서도 수십만 수백만 명이 굶어 죽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천국같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만큼 얼마나 정치범 성사가 더 한심하겠어요. 그런 사회 보고도 내가 천국같이 생각을 했다니까. 너무나도 한심하죠. 근데 신기하게 만약 내가 도망치자마자 나는 무조건 정치범 형사하고 멀리 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갔는데, 만약 제가 이제 그 DMZ 쪽으로 내려왔으면은 뭐 도망쳤겠죠. 어디 도망칠 데가 있습니까? DMZ 쪽으로. 가느라고 간 게 북쪽으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근데 2005년 그때 당시에는 사실 뭐 제 경험상 그때 당시만 해도 개나 소나 다 국경을 넘을 때였던 것 같아요. 개나 소나 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또 북쪽으로 올라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모여 있는데 그냥 자기네들끼리 그래 중국에 대한 정보도 막 나누고 중국은 어떤 것이라 이렇게 막 하기도 하고 그렇게 흔치 않게 그렇게 막 의견을 주고받더라고요. 저도 중국을 탈출하게 됐고요. 여러 가지 그런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거 기적적으로 이렇게 탈출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라면은 상상은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탈출하게 됐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까지 서게 됐는지는 교회분들이면 더 잘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누구를 항상 조심해야 되고 제가 나를 숨겼었고 하지만은 별반 걸 일은 사실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만약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누가 도주했다고 하게 되면은 도망칠 데가 있습니까? 바로 인터넷으로 쫙 뿌리고 서해, 남해, 동해 다 바다고 북한으로는 북쪽에 막혀있고 어디로 도망칠 데가 있어요. 그냥 전화 한 통이면 다 연결되지만은 그때 당시 북한 사회는 지금 한국에 와서 내가 배워서 알는 거지만은 거의 정부의 그런 시스템이 거의 다 마비된 상태에 있어요. 기차도 안 갔고 전기도 없었고 경찰들이 사람들을 단속을 하지만은 뇌물을 받기 위해서 단속을 하는 거예요. 돈을 뺏고. 나 같은 거는 단속도 안 해요. 하도 지저분하니까.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일반 북한 사람들하고는. 저도 물론 여러 가지를 이렇게 배워가지고, 물론 한국에 와서 이제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원래 이렇게 삼판선을 그냥 땅에다가 그냥 구물 굴대게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이렇게 의논을 해가지고 이렇게 갈라졌다 이렇게 저도 알고 있고요. 물론, 그래서 제가 다닐 때에 될수록이면은 정치인들하고 여러 가지 이제, 물론 기자님들 와 계시면 미안하긴 하지만은 기자들은 좀 피하려고 해요. 절대로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걸고 드는 건 저는 반대로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는 게 더 좋아합니다. 더 좋아합니다.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는 절대로 무슨 누가 어떻게 해서 의견이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무슨 이런 선진국, 여러 가지 이런 이해관계 때문에 북한이 변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좋기 때문에 국제적인 여론이 조성된다고 하게 되면은 이 국제적인 여론을 압박으로 인해서 북한 정권이 함부로 정치범 성소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죽이지 못할 것이고, 만약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으시고 제 말에 공감을 해주신다고 하게 되면은 북한 정권에 당당하게 좀 말씀해 주신다고 하게 되면은, 만약 너희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있는 이 사람들을 죽였을 경우에 얼마만큼 참혹한 대가를 치를 수 있는지 똑똑히 알아야 된다, 경고를 한다고 하게 되면 그들은 이렇게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 없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멍청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는 무슨 이렇게 됐으면 좋을 것 같았으면 통일되면은요. 상식적으로는 통일되면은 너무나도 좋겠지만은
주변 상황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따로 이렇게 통일에 대해서 뭐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또 마지막으로 뭐 이렇게 뭐 내가 저거 좀 이해하고 싶어. 만약 통일된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제가 살았던 곳에서 가서 살고 싶어요. 물론 종치범 수용소고 이렇게 막 제가 피눈물 속에서 이렇게 살았던 것이긴 하지만은 자연이 너무 아름다웠고요. 물이 너무 좋았고, 거기에 약수가 있었어요, 수용소에. 근데 그 약수 이제 바로 나오는 거 이렇게 받아서 뭐 마시면은 투름이 올라와요. 그렇게 좋은 약수였어요. 근데 그 약수도 죄수들이 함부로 마시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마시지 않으려고 해요. 왜? 마시자마자 막 배고프기 때문에. 우리는 배고프면 안 되거든요. 항상 소화가 안 돼야지만 우리는 좋거든요. 통일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 방법은 모르지만.